나는 성인이 돼서 처음으로 가족사진을 예약하여 촬영하였다. 가족사진을 찍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의 신장 기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아빠와 혈액형이 같은 나는 아빠가 나의 신장을 이식받기 원했고 그렇게 수술이 진행되길 바랬지만 엄마와 아빠의 의지를 꺾기는 어려웠다. 10월 6일 두 분의 신장 이식 수술이 시작되었다. 한순간에 가족을 모두 잃을 수 있겠다는 생각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질문. 이번 첫날 소감이 어때? 응? 더럽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알았어. 알았지? 엄마 해. 잘할 수 있지? 응. 파이팅. 왜 이렇게 눈이 뻘게? 어떻게? 환자분 성함 확인할게요. 안현규 70년 1월 2일. 잘할 수 있지 아빠? 하지 마. 혼인사 해줘 아빠. 잘해. 자, 그거 줘야지. 십자가 줘야지. 잘하고 와. 찍어놓을게. 두려움보다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 그보다 앞선 것은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비로소 나는 우리 가족이 진심으로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네, 저는 달리기를 아주 좋아하고 장래 육상 선수가 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근심이 가득한 12살 전호림입니다. 나는 강현규야. 씩씩한 강현규. 이름이 남자 같지? 내 이름은 남동생을 보고 싶은 우리 할아버지가 나가서 지어오신 이름이야. 그래서 나는 예쁜 이름을 갖고 싶었어. 이름도 남자 같은데 성격도 남자같이 살아야 되는 그게 너무 싫거든. 저희 아버지는 일찍 그 병을 갖고 계셨지만 그 당시에 드물게 공부도 상당히 많이 하시고 또 굉장히 키도 크시고 또 난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가 너무 멋있었던 게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셔서 그 모습이 너무 지금도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엄마의 비명소리, 우당탕거리는 소리. 그런 날이면 다음날 학교를 갔다 와서 엄마 장롱 앞에 한참 서 있어. 그러다 열어보면 엄마 옷이 없어진 거야. 그러면 엄마는 없어진 거지. 근데 그 중에 가장 슬픈 기억은 소풍 전날. 다음 날이 소풍인데 소풍 전날 엄마가 없어졌어. 그런데 나는 너무 슬프고 엄마가 없다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우는 나를 울지 못하겠어. 아무도 그리고 엄마가 언제 돌아올 건지 어디 있는지 누구도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어. 왜 한 번도 나를 데리고 나가진 않았어? 왜 단 한 번도 날 데리고 나가진 않았어?
저희 어머니는 저희 삼남매를 위해서 희생을 참 많이 하신 분이세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 여성의 몸으로 한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시고 또 두부 공장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속 내복을 보면 떨어진 것도 있고 때로는 제가 입었던 그 러닝 셔츠를 뭐 입으시기도 하고 참 한 여성으로서 너무 희생을 많이 치른 그런 분이시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지가 그 물려주신 그 유산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 당신도 때로는 그거를 뭐 이렇게 처분해서 조금 편히 살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우리 아빠는 구남매의 장남이었어요. 그리고 구남매의 장남으로서 막중한 책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어려서 집안에서는 대화나 이런 건 없었어요. 명령과 복종이 있을 뿐이었지. 가장으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엄청 애쓰고 양육자로서 저희를 공부시켜주고 길러주신 건 분명하게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복종해야 하는 대상. 그래서 어려서는 같이 아빠랑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될 정도였으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나 대한민국의 딸들이 그러하지만 엄마처럼은 살지 않을 거야를 외쳤고 그래서 아빠 같은 사람을 절대 만나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했건만 어쨌거나 저의 첫 그 사람은 굉장히 아빠와 비슷한 면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그 친구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 그러니까 헤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그것이 아니라 이별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 고통. 처음 만났을 때 종로 5가에 있는 곱창집을 갔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고 같이 뭐 대화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무렵에 사실 저는 아까 그 헤어지기 힘들어하는 그 친구 헤어지지 못하니까 나중에 정말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참 바보같이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상황을 누구한테 얘기를 해줘서 제3자가 그래도 넌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 얘기의 고민을 제3자가 다른 아닌 남편한테 전부를 말할 수 있었어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한 이유는 그래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는 누군가의 그런 지지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냥 들어줬어요. 그저 그녀의 얼굴이 너무 예뻐서 그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이제 이별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니까 그 남편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남편이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내 상황이 이렇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헤어졌다고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이제 그제서 딱 한마디 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게. 뭐 특별한 이유는 뭐 없고 어쨌든 처음 보는 순간 이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5월에 상견례를 마치고 나를 퇴기를 한 후에 한 열흘이 못 돼서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중환자실에서 20일 정도 있다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였죠. 그때 저도 그 쓰러졌다는 소식을 그때 같이 그 배우자하고 그 친구하고 같이 있을 때 그 전화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당황했고 하다못해 정말 여자들의 그 로망인
웨딩드레스조차도 정말 그냥 가서 이거요. 그리고 그 한 벌 그냥 입고 들어갔으니까 결혼으로 도망을 친 거죠, 사실은. 그냥 그 모든 감정과 그런 것들을 그냥 눌러놓은 채로. 그래서 결혼식 날 최대의 미션은 제가 울지 않는 거였어요. 왜냐면 제가 울기 시작하면 이제 저희 집은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가 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씩씩하게 울지 않고 결혼식을 잘 치르고,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건 그 당시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 같이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엄마를 이렇게 떠나보내고, 물론 뭐 시어머니도 어머니긴 하지만 다른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고 살 수 있을까?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숙제이자 어려운 거였죠. 그래서 사실 결혼식도 울지 않으려고 애썼던 기억, 그리고 우리 가족들, 친정 가족들을 보면서 애써 이렇게 눈빛을 피하고 서로가 울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 기억밖에 나질 않아요. 네. 우리 아이는 남편과 이제 1년의 신혼을 보낸 후에 아이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해서 계획한 임신이었어요. 천하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마음의 상처들이 결혼과 아이를 가지면서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세상이 하나도 두렵지 않고 너무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했고, 그래서 이제 좀 더 큰 데를 한번 도약을 해보자 그러면서 뭐 직장 동료들하고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노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술을 좀 굉장히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세상의 전부였던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점점 나와의 시간보다 다른 시간을 더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무리 호소하고 힘을 써보고 으름장을 놔봐도 요만큼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절망하는 거죠. 제가 술을 자주 먹고 아내와 그 다투었을 때, 그리고 서로 냉전을 할 때, 그때가 슬픈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우울증에 깊이 바닥을 쳤을 때 저 바로 밑에 남동생이 똑같이 뇌출혈로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때 아마 저도 더 깊은 절망의 나락에 빠져서 아마 헤어날 수 없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답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남동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더 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저의 죄책감을 저는 기도로 내 남동생을 위해서 절절하게 매달렸었죠.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저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을 남편이라는 존재 그대로 보지 못하고 강영규라는 행복한 가정의 남편으로서의 역할만 제가 바라고 인정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비로소 우리 남편 그 존재 자체가 있는 그대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신기하게 정말 무슨 수를 써도 그 놓지 않았던 수를 그때 딱 정말 남편도 그때 딱 끊었어요. 참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저의 삶과 남편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죠. 작년 4월 11일경 이제 왜 평소에 혈압이 높아서 그날도 이제 진료를 보러 갔는데 혈액 검사를 하고 나서 의사의 표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 그러면서 신장 수치가 너무 안 좋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가을쯤 되면 투석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돌아와서 이제 굉장히 아빠는 더 이제 충격이 더 이제 깊어갔지. 그러면서 엄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신장을 줄 테니까 이식을 하자. 전혀 두렵지가 않았어. 살지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고 무엇보다도 이별을 힘들어했던 내가 아빠가 내 곁을 떠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 그리고 수술 후에 혹시 내가 이 세상에 남지 않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어. 근데 이게 문제는 내가 수술을 받다가 잘못되면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아프지도 않고 건강했던 사람이 잘못되면 내가 이게 죽어서도 참 큰 죄를 짓는 건데 단지 그렇게 될 경우 남겨질 찬우나 아빠가 너무 힘들어지고 남겨지는 다른 가족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어. 하지만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는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실 일은 없다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수술해서 깨어났을 때 나까지 살려주셨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 말로 할 수 없이 기뻤어. 그리고 몸은 물론 고통스럽지. 그렇게 큰 수술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겪을 만한 고통이었어. 견딜 수 있는 고통이었어. 그래서 감사했어. 이게 수술하기 전에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수술실에 대기하고 있는데 원래의 예정대로라면 내가 입원해서 수술할 때까지 아빠를 볼 수 있는 동선은 없었어. 그렇게 못 본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고 그래서 겨우 핸드폰으로 목소리만 듣고 이제 서로의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호명을 하다가 내가 전우림씨 그래서 내가 네 그러는데 엄마가 거기 이렇게 벌떡 일어나면서 나를 봤어. 그래서 아빠 이름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벌떡 일어나 앉았더니 간호사가 눈치를 채고 남편분이시냐 그래서 그렇다 했더니 그쪽으로 침대를 옮겨줬어. 그랬더니 아빠가 그 시트 밑으로 손을 이렇게 뻗어서 엄마 손을 잡는 거야. 그리고 눈을 봤더니 눈물이 흐르더라고. 내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하느님 이 사람은 꼭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엄마는 결혼해서
여태까지, 아니 그때까지 아빠가 눈물을 흘리는 걸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아빠는 눈물을 흘리지 못하더라고. 그 눈물을 처음 본 거야. 근데 그게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었어. 그때 아빠를, 그리고 그걸 보는 나의 마음이 우리를 다 말해주고 있었어. 특히 밤에 이렇게 잘 때 엄마 그 모습을 보면, 또 뒷모습을 보거나, 또 때로는 이렇게 그 수술한 자국을 볼 때 참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 들지.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엄마가 물어보더라고. 왜 그러냐. 그래서 난 당신 그 수술한 자국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라고. 또 오히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너무 고맙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참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 엄마가 보여줬던 그런 희생 속에 또 그 신앙 안에서 굳건한 그 믿음과 또 나를 잡아줬고 항상 용기 잃지 말라고 했던 엄마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나를 살리신, 또 새로운 생명을 엄마를 통해서 부여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그러니까 그 1년은 그런 시간이었고, 지금은 이게 내가 육체적으로는 너무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이것도 또 은총의 시간이구나. 내가 이 은총을 받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남은 삶은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고, 또 이제는 엄마를 위해서 또 나도 뭔가를 또 열심히 하면서 죽는 날까지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지. 이 모든 시간 참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어. 극복이라는 말은 좀 부끄러운 말이야. 왜냐면 나는 내가 힘으로 살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완벽한 아내, 완벽한 엄마, 완벽한 며느리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을 땐, 그땐 오직 나의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가족들한테 너무 화가 났었지. 그래서 어떤 면으론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몰라. 아마 그랬을 거야. 그런데 지금 그래야 하는 완벽한 아내, 엄마, 며느리는 아니지만 그냥 그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봐줄 수 있는 그런 엄마이고 아내이고 며느리가 된 것 같아. 나는 아주 멋진 여자지. 왜 멋있냐면 내가 누군지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게 멋지지. 그리고 더 이상 무엇이 되려고 하지 않고 내 안에 나로 그냥 충분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멋져. 어쩌면 그때보다 더 여린 모습은 난 멀어진 것 같아요. 손 뻗어도 닿지 않을 거리에 나도 주춤거리네. 시절은 돌아오지 않을 것을 난 알기에 주저하는
당신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다시 생명을 얻어서 고맙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서서 더욱 더 좋아. 그리고 앞으로 당신과 내가 좋은 일만 있기를 기도할게. 고맙습니다. 버텨주고 견뎌줘서 고맙고 살아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살아 계십니까? 여기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살아 계십니까? 네, 여기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